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안동인데 제가 한 5살 때부터 한 10년 동안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대구에서 다녔고 중3 때 서울로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졸업을 했습니다만 대구가 사실 5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거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 이제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올 때마다 굉장히 어떤 따뜻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1982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당시 이제 학생운동에 바로 가담을 했죠. 저하고 같이 이제 서울법대 동기로서는 이제 원희룡, 조국,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있고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그런 송원석 의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저하고 서울법대 동기인데, 그래서 저는 학생운동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주사파를 제가 주변에서 만들었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몇 년간 복역을 하고 나와서 이제 반제 청년 동맹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민족민주혁명당, 약칭 민혁당이라는 조직을 또 만들었습니다. 민혁당이라는 건 상당히 굉장히 사실 유명한 지하당 조직인데, 이제 이석기가 이제 주요 간부로 있었고, 제가 이제 총책임자였고, 이석기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거기 이제 주요 간부로 있었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활동을 하던 도중에 북한에서 이제 공작원이 내려와서 접촉을 하고, 또 북한에서 저를 초청해서 또 북한에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1991년에 5월에 잠수정을 타고, 강화도에서 잠수정을 타고 이제 북한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방문해서 학자들도 만나고, 노동당 간부들도 만나고, 또 김일성도 만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북한에 갈 때가 91년이었으니까 91년이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거의 대부분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를부터 시작해서 어떤 동독, 체코, 루마니아 할 것 없이 굉장히 줄줄이 다 무너졌을 때고, 소련은 그때 이제 붕괴는 안 됐지만 극히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였고, 중국은 일찌감치 그 자본주의를 대폭 받아들여서 기업 개방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 사회주의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좀 접근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이 마르크스주의하고는 좀 다른 주체 사상을 만들어냈으니까 북한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그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뭐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얘기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김일성은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김일성하고 얘기하면 뭔가 해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김일성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하고 얘기를 해도 뭐 전혀, 김일성은 물론 자유롭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런데 뭐 전혀 그런 어떤 1930년대 자기가 빨치산 활동할 때 얘기만 이제 줄곧 얘기를 하는데, 뭐 그때 옛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러나 그때의 1930년대의 사고방식이나 노선 정책 이론에 딱 화석화되어서 좀 더 사회에서 변화 발전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북한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떤 높은 수준의 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정작 북한에 가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단히 불평등한 그런 사회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을 하고, 이거는 뭐 더 이상 북한이라는 나라의 희망을 어떤 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특히 그 이후에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북한의 비참한 실상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스스로 혁명가로 자처하고 지내왔던 사람인 만큼, 혁명가라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사회를 뒤집어 엎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누가 우리 주위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받고 억압받는가? 사실 그때 제가 서울 연남동에 살고 있는데, 서울 연남동에서 제가 지도를 보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가 하고 이렇게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에서 북한 판문군 이만리까지 직선거리로 27km밖에 안 되네. 저희 집에서. 바로 이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 좌파적 관점에서 보든 우파적 관점에서 보든 우리 주위에서 가장 억압받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명확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랜 기간 스스로 혁명가로 자처하고 지내왔는데, 내가 스스로 혁명가로 자처하고 지내왔던 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북한 주민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른 채하고 지나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혁명가로 자처해온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북한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당시 미약당 간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북한 민중이 이렇게 처절하게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무수히 많은 정보들과 무수히 많은 정언들을 토대로 해서 파악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혁명가로서 이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도 나의 새로운 혁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미약당 간부들은 뭐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죠.
그런 충격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은 뭐 당신이 하는 말을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일단 당신을 믿고 같이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은 뭐 도저히 충격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평범한 일반인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그만둔 사람들은 뭐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 하는 사람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2사람 있고, 뭐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은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면서 기존에 갔던 길을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석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은 지금까지도 그 그룹이 지금 현재 민노총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민노총 위원장, 최근에 민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양경수 위원장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그 양경수가 바로 그 이석기의 직계 후배거든요. 그 그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민노총 위원장이 재선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보통 임기를 마치면 그만두는 게 이제 관례였는데, 지금 재선까지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이석기 그룹이 민총을 굉장히 앞으로도 오랫동안 장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민노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단체들도 상당히 그 그룹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뭐 민주당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에요. 정의당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세력이 강력하게 미는 정당이 진보당인데, 진보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강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국회의원 당선시켰는데, 내년 총선에서 모르겠어요. 뭐 전주에서는 당선되기 어렵겠지만 울산의 2개 지역구에서는 원래 그 진보당 세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원래 현재 울산 동구청장도 진보당 출신 사람이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울산의 2개 지역구하고 또 광주에서도 좀 약간 가망이 있다 그러는데, 그 반면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3%를 넘거나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3% 못 넘고 있거든요. 물론 진보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되고, 정의당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 당 지지율이 2.7%고 진보당은 2.0%가 나왔는데, 결국 그런 선거에서 3%못 넘는다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그 일산 지역구에서 지금 그동안 계속 당선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 정의당에 상당히 그 고향 일산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차라리 그 신상영 의원보다는 진보당 울산에서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만약 정의당이 한 명도 당선이 안 되고 진보당에서 한두 명이 당선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의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일반 유권자 중에서 강성 진보 성향을 띠는 그런 대중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중이 항상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나 그런 대중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중이 대체로 유권자의 10%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정의당이고 별로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주로 이제 그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을 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민주당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뢰를 못하니까 언제든지 진보당이 잘한 것 같다 그러면 진보당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강성 진보 세력의 대표 주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세력은 그렇고 저는 지난 한 25년 동안 그 중국과 북한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북한 인권운동 혹은 북한 민주화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년 전에 중국에서 중국 정보기관에 근무가 되어서 한 4달 동안 이런저런 고문도 받고 상당히 핍박을 받다가 그때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어떤 무사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기소가 됐다면 아마 최소 징역 10년이나 징역 15년형 정도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중국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제 제목이 국가정복죄로 이렇게 기소가 된 건 아니지만 국가정복죄로 입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돼서 한 10몇 년형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다행히 무사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북한 문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북한 내부하고 연락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에는 제가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을 왕래를 하고 그런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중국 고위층도 여러 명 만나보고 그리고 중국에 장사하는 사람들, 교수, 그런 말단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어떤 중국이 뭘 추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당장 문제가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화약고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전쟁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긴장관계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남북 간의 긴장관계 이게 사실 날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거고, 거기다가 중국과
대만 관계 이게 지금 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유명한 뭐 그런 뭐 이런 싱크탱크 이런 데서나 아니면 뭐 미국의 민간 군사 연구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계속 다양한 형태의 그런 모의 전쟁 같은 걸 지금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데 그런 모의 전쟁 같은 거 돌려보면 단 일주일 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제 단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전쟁 비용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우크라이나에서 2년 동안 쓴 비용이나 피해의 10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단 일주일만 전쟁이 끝나도.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만도 그렇고 뭐 사실 전쟁 범위가 한반도나 일본에까지 확대되고 또 중국 본토도 이제 폭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 본토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여기가 전체가 세계 공장이잖아요.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만도 주요 공업국가고 일본도 주요 공업국가고 한국도 주요 공업국가잖아요. 북한을 제외하고 이건 다 주요 공업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세계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빠져 들어가면 뭐 정말 여기 직접 관련된 5개 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자체가의 공급망이 휘청휘청할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아마 진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정도고 그래서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프로그램 이렇게 돌려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항공모함이 한 최소한 2대 정도는 완전히 파괴되고 전투기도 한 200대 정도. 미국의 전투기라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최첨단이잖아요. 그 최첨단이고 그 비싼 전투기에 200대씩 파괴된다는 게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 전투기는 뭐 500대에서 뭐 1000대씩 이렇게 파괴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끝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또 그런데 만약 그게 전쟁을 끝내지 않고 뭐 버틴다 어느 한쪽이 좀 불리해지도 계속 버틴다 그러면 뭐 그 피해가 얼마만큼 확대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 경제적인 피해는 단순히 이제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 이제 투자 심리가 축소되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또 하락할 거 아니에요. 뭐 중국 주식이라든지 중국 부동산 가격이 뭐 또 어마어마하게 하락할 거 아니에요. 대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만은 직접적인 뭐 그런 대상이니까. 그리고 그 여파가 한국하고 일본한테도 번진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한국이나 일본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일본의 주식 또 중국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막 엄청나게 하락할 테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이제 합치면 그걸 뭐 그게 이제 영향이 그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 해도 이어지고 그런데 한 5년 동안의 경제적 피해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5조 달러 정도의 경제 피해가 예상되고 대만은 한 2조 달러 정도, 미국은 한 1조 달러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거는 뭐 기관마다 다 조금씩 계산이 다르지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뭐 돈이 많다고 하지만 5조 달러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고
대만은 그 조그만 나라 2조 달러 그러면 완전히 그냥 거의 국가가 망하는 수준이고, 미국은 뭐 미국 경제 구매에서 1조 달러 그러면 뭐 그냥 버틸만 하네 그러지만,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게 미국은 뭐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에서 뭐 돈을 다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미국이 1조 달러의 피해를 입는다 그래도 그것도 뭐 사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문제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 사람들 뭐 무수히 많이 만나보고, 제가 중국 감옥에 3달 동안 있었는데, 중국 감옥에 3달 동안 있는 동안 그 당시 저하고 이제 같은 방에 적을 때는 뭐 19명, 많을 때는 25명이 같은 방에 있었는 건 조그만 방인데, 그 24시간 동안 뭐 계속 같이 이제 있으니까 제가 또 중국을 뭐 웬만큼만 하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그 중에는 이제 뭐 뇌물을 받았다가 걸려서 들어온 뭐 관리들도 있고, 관리 중에서 꽤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일단 사업하다가 뭐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전문적인 그런 범죄인들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확실한 거는 일단 티벳 문제나 대만 문제, 뭐 홍콩 문제 이런 데 있어서는 확고해요. 중국 국민들이 뭐 그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론의 여지 없이 자기들은 뭐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티벳이나 대만이나 홍콩 절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중국 공산당을 막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뭐 절대 양보 불가해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건 확고해요. 중국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쟁에서 지더라도 다시 전열을 가득하면서 한 뭐 3년이나 5년 후에 다시 침공할 겁니다.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또 지더라도 또 3년, 5년 후에 또 침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코 끝나지 않고 결국은 대만이 항복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뭐 중공산당이 망하면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중국에서 만약 자유선거를 현 시점에서 자유선거를 하면 당연히 중공산당이 다시 재집권하겠죠. 근데 중공산당이 완전히 와해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와해되고 그냥 자유선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극우 세력이 집권할 거예요. 아마. 중국 같은 그런 나라는 다른 데서도 뭐 그렇듯이 극우적인, 그러니까 막 무력으로 막 뭐 대만 문제도 무력으로 해결하자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극우 세력이 집권하면 중공산당보다 더 이제 더 어떤 무력을 휘두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만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던데 결코 쉬운 문제 아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대만이 어떤 형식으로든 평화 통일을 하든 무력 통일을 하든 중국의 통일될 때까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설마 중국이 대만 침공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침공할 것이다. 그래 지금 일단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만 지금 대통령 선거 총통이라고 그러는데 뭐 총통은 중국어, 한국말로 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총통, 바이든 총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어예요. 총통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신문에 총통이라고 쓰는데 그거는 한국어가 아닙니다. 중국어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총통, 뭐 윤석열 총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왜 한국어를 안 쓰고 중국어를 쓰느냐? 대통령이라 그러면 중국 정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들이 다 중국 눈치를 보고 사실은 중국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대통령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중국 정부가 싫어하니까 중국 눈치를 보고 자꾸 이제 총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한국어로 번역해서 얘기해 중국어를 쓰면 안 돼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 1월 아마 초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민진당이 지금 다시 재당선되는 게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라이칭더 후보가 지금 1위고 상당히 유력한데 만약 민진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중국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활동을 늘릴 거예요. 물론 뭐 28년 이전에 뭐 증오할 거다. 뭐 미국 정보기관에서 아마 뭐 감청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청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도 조금은 더 중국이 지켜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만약 민진당이 당선되는 걸 전제로 해서 중국이 자기 대만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8년 이전에 침공할 가능성을 한 40%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 임기 다시 말해서 28년부터 32년 사이에 다시 민진당이 당선된다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32년 이전에 침공할 가능성은 한 70% 혹은 그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의 뭔가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뭐 갑자기 뭐 항복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평화통일을 가는 길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아가거나 그렇지 않고 현재 민진당처럼 평화통일을 뭐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저는 뭐 시간 문제지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태도 같은 경우도 확실치가 않아요. 미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국이나 대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 여론조사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절반밖에 안 돼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굳이 뭐 대만이나 한국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미국 국민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일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미국의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떤 목숨 걸고 일본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슷해요.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당연히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해야 되죠. 그건 뭐 명확한 일이에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해야 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거는 확실한 거지만 그러나 이 미국과의 동맹이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이게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을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미국과의 동맹을 국권이 하는 노력을 하면서도 플랜 B나 플랜 C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공화당 내에서는 뭐 거의 압도적인 1등이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렇게 가상 대결 시켜봐도 지금 거의 80% 90%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거든요. 뭐 근데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집어 보려고 지금 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내전 상태거든요. 거의 공화당은 민주당을, 민주당은 공화당을 거의 적으로 거의 취급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그랬고, 뭐 하여튼 무조건 전임 대통령 모든 정책을 막 180도 뒤집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후 해방 이런 거 뭐 그냥 다 탈퇴할 테고, 뭐 그리고 뭐 어떤 유럽과의 동맹 관계 이런 것도 뭐 다 하여튼 다 뒤집으려고 할 테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다 중단하려고 할 테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한국 뭐 돈 안 낼 거면 굳이 우리가 한국 지켜줄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튈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 일반 국민들도 사실 뭐 그거 정말 한국이나 일본, 대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국이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예요. 북한 문제인데 북한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하냐. 북한을 뭐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을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또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북한이 뭐 사실 그렇게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우습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이미지가 1990년대라든지 2000년대 초반의 북한과 관련해서 주로 그런 이미지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그때 90년대 그때 사람들 다 굶어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리고 뭐 굶어 죽으니까 뭐 그런 탱크에 기름 몰래 빼다가 팔아먹고, 뭐 그런 뭐 전투함에 기름 빼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공장에 기계 뭐 분해해다가 그냥 팔아먹고, 당장 식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거의 없고, 뭐 아주 간단한 그런 생필품도 생산 못하고 대부분 다 중국에 수입하고, 저희들이 북한에서 이제 시장 조사 이런 거 굉장히 자주 하는데, 한 2005년이나 뭐 2007년 이때 중국 일반 시장에서 시장 조사해 보면 생필품 중에 이제 공산품 뭐 거의 80%에서 90%가 대부분 중국산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거 뭐 칫솔이나 치약 뭐 이런 거, 비누 뭐 이런 것도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생산해봐야 품질이 너무 조악해서 거의 사람들이 북한산 거의 사지도 않고 시장에서 거의 팔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식대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걸로 북한의 이미지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만갑이라든지 북한 관련 이제 프로그램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얘기는 재밌게 해요. 재밌게 하고, 또 이제 얘기를 PD들이 또 뭔가 좀 시청자들의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주로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목매니까, PD들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 일은 뭐 별로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90년대 얘기, 뭐 2000년대 초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제 들을 때는 뭐 이게 최근 상황인가?
뭐 그렇게 해서 오해해서 실제로는 20년, 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자꾸 쌓여 있었죠. 근데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과거의 북한이 아니에요. 일단 김정은이 집권하기 한 2년 전 정도부터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때부터 좀 북한 간부들을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았죠. 북한이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가 됐어요. 물론 뭐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온갖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30년 전이나 15년 전 뭐 북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좀 최근에 시장 조사 해보면 거의 북한에서 뭐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생필품 중에 거의 70%가 북한 사람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간단한 경공업 제품들은 중국산이나 북한산이나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그 기본 경공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도 이게 한 15년 전 정도, 15년 전이나 20년 전에 북한의 평균 생산량, 뭐 쌀하고 옥수수까지 합쳐서 평균 생산량이 한 350만 톤에서 400만 톤 요 사이였거든요. 근데 최근 한 10년 동안은 거의 평균적으로 450만 톤에서 500만 톤 사이를 좀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그 포전 담당자로 해서 분조관리제. 옛날에는 협동농장 전체 다 같이 이제 농사하고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랬는데,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포전 담당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 2명에서 7명 사이의 조각, 2명에서 7명이면 뭐 굉장히 적은 사람들, 한 2가족 정도나 될까, 뭐 이렇게 분조가 담당하는 그런 걸로 바꿔서 지금 많이 늘어났고, 5년 전부터 뭘 했는가 하면 협동농장에서 개인에게 하도급 주는 걸로, 다시 말해서 개인 도급제를 몇 개 지역에서 한 5개인지 7개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개 지역에서 지난 5년 동안 실험적으로 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그걸 개인 도급제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개인 도급제는 말이 개인 도급제지 실제로 중국식 개인 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 농으로 가면 잘 알잖아요. 그런 개인 농이 어떤 공산주의식 집단 농업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건 뭐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개인 농으로 가면 굉장히 그 어떤 훨씬 더 농업 생산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뭐 모든 지역이 개인 농으로 갈지 그거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개인 도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지시가 이미 전국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 지역에서 그런 걸 지금 확인을 했어요. 개인 도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이제 곡물을 적게 먹을 것이다, 그리고 쌀도 적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더 많이 먹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먹어요. 우리가 쌀을 1년에 평균 한 55kg 정도 먹거든요. 1인당 평균. 북한 사람들이 쌀을 1년에 평균 한 80kg 정도 먹어요. 1인당 평균. 그리고 우리가 쌀하고 밀가루 다 합쳐서 곡물을 1년에 한 115kg 정도 먹습니다. 북한이 1년에 뭐 밀가루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북한이 이제 뭐 주로 옥수수를 많이 먹으니까 쌀, 옥수수, 밀가루 다 합쳐서 거의 한 1년에 180kg
그런 정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워낙 이제 고기나 뭐 생선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환산하는 거.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곡물하고 비교해서 뭐 고기 영양학자에 따라 계산 방법이 좀 다르지만 뭐 고기에 곱하기 3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는 이제 환산 곡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500kg 정도 먹고 이제 북한이 환산 곡물로 하면 1년에 한 250kg나 280kg 정도 먹으니까 거의 사실 거의 이제 고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환산으로 하면 북한이 이제 거의 우리의 절반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곡물로 따지고 뭐 쌀로만 따져도 북한 사람들 쌀 적게 먹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보다 쌀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공업이나 농업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기 생산이잖아요. 무기 생산인데 무기 생산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얼핏 보기에는 뭐 미사일 뭐 계속 미사일 쏘고 뭐 핵무기 생산을 뭐 최대한으로 늘리라 김정은이 지시하고 그건 다 사실이죠. 미사일 개발에 많은 힘을 집중하고 있고 핵무기 생산도 최대한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그냥 뻥이 아니에요. 실제로 핵무기 생산을 최대한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그거는 다 사실인데 근데 굉장히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느냐? 북한이 굉장히 빈곤한 국가라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빈곤한 국가이기 때문에 뭐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국가 재정이 원래도 국가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북한 부족한 나라인데 지금 국제 제재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지금 7, 8년째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어느 국가도 그 정도 수준의 제재를 받은 나라가 없어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지금 7, 8년째 받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 3년 동안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죠. 원래도 빈곤한 나라였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옛날에 뭐 철광석 팔고 석탄 팔고 그래서 돈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도 못하잖아요. 근데 뭐 코인 탈취 이런 거 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거는 신문에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실제로 뭐 미국 수사기관도 그렇고 한국 수사기관도 그렇고 자기들이 못 잡으니까 그냥 자기들 면피하려고 뭐 잘 모르겠는 건 다 북한에서 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북한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북한에서 하죠. 북한에서 국가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석탄 파는 돈을 뭐 벌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코인철 탈취 뭐 그런 거 하겠지만 석탄 판매하는 돈의 거의 뭐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할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북한에. 돈이 없는데 이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걸 다 한다? 경업 투자도 하고 농업 투자도 하고 건설업 투자도 하고 뭐 미사일 투자도 하고 핵 투자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탱커도 늘리고 뭐 이걸 다 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신도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원래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거의 2년마다 하나씩 신도시를 만들어요. 물론 뭐 분당과 같은 그런 거대한 신도시는 아니지만 뭐 좀 큰 거는 분당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 뭐 적은 거는 분당의 한 뭐 6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 크기의 그런 신도시 지금 집권 초기에는 한 2년에 신도시 하나씩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1년에 하나씩 만들어요. 신도시. 근데 그 신도시 그래봐야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과 같은 그런 빈곤한 나라에서
그럼 뭐그 신도시 보면 막 40정짜리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북한과 같은 뭐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데 신도시 건설하는데 투자하는 돈이 뭐 북한 입장은 큰 돈이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신도시 하나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호업에 투자하고 농업에 투자하고 그런 건설업에 투자하고 미사일 투자하고 핵무기 투자하고 남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희생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중공업하고 무기 생산을 희생합니다.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내가 김정은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포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탱크를 가지고 있고 전투기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북한에서 만드는 탱크 그게 1960년대 그런 모델이에요. 소련 모델이. 그것도 소련이 생산한 걸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1960년대 70년대 소련 모델을 북한에서 복제를 해서 북한에 생산한 거거든요. 근데 최신형 러시아의 최신형 탱크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 그냥 수도 없이 망가졌잖아요. 그 몇천 대가 그냥 뭐 순식간에 다 그냥 불바다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60년 전 70년 전 그런 모델을 가지고 지금 그걸 계속 생산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포도 그렇고 장갑차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김정은 속으로 진짜 젊은 사람이 한심하죠. 그런 탱크고 뭐고 뭐 자꾸 생산하는 게 국가 안 그래도 극히 빈곤한 나라에서 극히 반탄 국가 재정을 그런데 계속 투자한다는 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런 연설을 여러 차례 했는데 군수공장에서 농업기계와 건설기계 생산을 늘려라 이런 지시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그 군수 담당 비서가 이제 운동장에 막 농업기계 5,500대를 쫙 늘여놓고 그 농민도 대표한테 전달하는 그런 전달식까지 하게 됐어요. 작년 9월달에. 그래서 군수공장에서 그런 농업기계를 생산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을 핵무기로 할 수가 없어요. 전쟁 핵무기 최고의 수단은 되죠. 최고의 만약 평양이 지금 함락되기 직전이다. 그러면 정말 2판 4판이다. 그래서 핵무기를 쓸 수 있죠. 그러나 전쟁 자체를 어떻게 핵무기를 합니까? 핵무기를 못해요. 러시아가 그렇게 핵무기 많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쓸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진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싶다면 핵무기를 쓰면 안 돼요. 핵무기를 쓰는 순간 전 세계가 다 적이 되어버릴 텐데 어떻게 핵무기를 쓰겠어요? 이기는 자기가 이게 마지막이다 2판 4판이다 그러면 핵무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을 공격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기는 전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핵무기 쓸 수 없어요. 핵무기 절대 못 씁니다. 이기고 싶다 그러면 정말 탱크라든지 전투기라든지 폭격기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이기는 전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은 그걸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북한의 실제로 북한이 갖고 있는 돈과 지금 어떤 예산 배분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거는 포기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핵무기 있어. 핵무기 지금 최소 40기에서 한 90기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정산하고 있잖아요. 핵무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100기, 200기 뭐 이렇게 될 텐데, 아니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쳐들어갑니다. 미국도 북한을 못 쳐들어가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못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공격할 수 없어요.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공격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 갖고 있는 한 한국과 미국은 절대 우리 침공 못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북한에서 핵무기나 미사일 만드는데 뭐 천문학적인 돈 들어간다, 이렇게 뭐 어떤 미국의 연구기관도 그렇고 뭐 한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듭니다. 핵무기 생산하는 데거나 미사일 생산하는 데 돈 많이 안 들어요. 그건 이제 한국식으로 계산한 거고, 북한식으로 계산하면 몇 푼 안 됩니다, 사실. 뭐 탱크 만드는데, 뭐 전투기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핵무기나 미사일 만드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찢어지게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희생하면서 핵무기나 미사일에 집중하는 게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죠. 남는 돈은 이제 경공업이나 건설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어떤 상당히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펴고 있다는. 그래서 어쨌든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그러면 왜 그 김정은이 그렇게 호전적인 언사를 하고 뭐 굉장히 뭐 당장 뭐 내년이라도 전쟁할 듯이 그렇게 막 그러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일단 뭐 어떤 대외적인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내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북한에서 무기 생산을 뭐 대폭 줄이게 되면 제일 불만을 가질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군 고위 장교들. 군 고위 장교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국방을 위해서 이렇게 적들에게 이제 늘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적과 언제든지 싸울 그런 태세가 돼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군인들, 고위 장교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위 장교들 들으라고 하는 거고, 나는 국방을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 개발도 하고 드론 개발도 하고 핵무기 개발도 하고 있다. 나는 국방을 위해서 이렇게 늘 하고 있으니까 무기 생산 좀 적게 한다고 너희들 불만 가지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런 메시지가 물론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겠죠. 있긴 하겠지만,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뭐 20년 후나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북한의 행동들을 봐도 그래요. 북한이 4년 전에 북한이 중평 군사비행장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가 한 200 몇십만 평방미터 될 거예요. 싹 밀어버리고 다 북한식 표현하면 온실 단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닐하우스 단지, 비닐하우스 단지를 다 만들었어요. 채소 생산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평양 인근의 강동 군사비행장을 싹 밀어버리고, 그것도 또 비닐하우스 단지로 만들었어요. 채소 생산하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군사비행장을 싹 밀어버리고 채소 생산하는 비닐하우스 단지를 만드는 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까지 3개의 군사비행장을 밀어버리고
제소 생산 단지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아마 지속적으로 모든 도에 하나씩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건 뭐냐? 군사병장이라는 건 다 이제 그 북한의 전투기라든지 폭격기의 운용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근데 그걸 그냥 싹 밀어버린다는 거는, 이제 뭐 노화된 전투기나 폭격기가 점차 이제 없어지면 점차 그 운용 대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그런 어떤 전투기 가지고 우리 한국과 북한식 표현을 하면 남조선과 전투기 성능 가지고 이제 대결하는 걸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소용이 없으니까 실제로 뭐 지금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가지고 그 옛날에 그 어떤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공용 대결 벌였을 때 거의 뭐 10대 1, 몇십 대 1 수준으로 그냥 시리아 전투기가 그냥 다 박살났잖아요. 그 시리아 전투기는 대부분 이제 그 당시 소련에서 생산한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뭐 시리아 군인들의 뭐 훈련 상태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성능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전투기 성능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어요. 시리아 그 당시에 시리아 전투기는 뭐 굉장히 낙후된 전투기가 별로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성능 차이 많이 났는데 지금 북한의 전투기는 거의 대부분 60년 전 모델이에요. 60년 전, 뭐 50년 전, 40년 전 모델이 거의 80%예요, 80%. 북한 전투기. 그러니까 아예 수준 차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아예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국방 전략 자체가 북한의 국방 전략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어떤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국력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뭐 20년 후나 30년 후에는 다시 국력을 키워서 뭐 다시 재래식 무기 생산에 나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국력 키우는 데 이제 집중하고 어떤 당장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럴 의사도 없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 그러면 우한거리가 없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한거리가 있죠. 일단 북한 핵무기 자체가 우한거리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뭐 핵무기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좋겠지만 그러나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북한이 뭐 언제 핵무기를 쓸지 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북한 핵무기가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생각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뭐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겠지만 0%에 가깝습니다. 뭐 0%라 그러면 좀 뭐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1% 미만이 0.1%나 0.01%거나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뭐 설득해도 안 되고 뭐 그럼 북한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전쟁하는 거는 위험하죠. 다양한 위험성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무기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하더라도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북한은 우리가 침공해서 그냥 함락 직전까지 가면 진짜 그때 진짜 핵무기를 쏠지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사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갔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지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북한하고 협상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핵동결까지 가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전혀 핵동결로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핵동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하노이 때 핵동결로 갔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하노이 때 핵동결을 반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 그냥 놔두고 핵동결로 가면 북한은 핵무기 그 당시 이미 한 10개에서 15개 이미 갖고 있었고 그러면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무기 10개 갖고 있는 거하고 100개 갖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죠. 10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든 요격이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최근에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거 봤잖아요. 그 뭐 한꺼번에 그냥 정말 저잡한 무기거든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 정말 저잡한 무기예요. 정말 저잡한 무기인데도 그걸 뭐 5,000발을 한꺼번에 쏘니까 그 철공소에서 만드는 수준의 그 무기인데 그거를 5,000발 한꺼번에 쏘니까 당하잖아요. 그걸 다 한꺼번에 다 요격 못해요. 북한 핵무기도 한 10기 정도 있으면 뭐 온갖 방법을 고려해서 그걸 요격한다고 하지만 100기, 200기 만들어 놔봐요. 그거를 핵무기 200기에다가 일반 폭탄 한 뭐 1000기 정도 조합해서 한 1200기 정도를 막 짧은 시간에 막 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요격해요?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이언돔도 이번에 뚫렸잖아요. 우리 그거 못 막아냅니다. 뭐 어느 게 한 핵무기 100기에다가 핵무기 뭐 200기에다가 일반 폭탄 장착한 미사일 뭐 한 1000기 정도가 1200기가 한꺼번에 날아온다 그러면 어느 게 핵무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동시에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10기하고 100기하고 뭐 200기, 300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때 하노이 때 그때의 그 어떤 협상을 반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북한이 초고강도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무너질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고 그때 이제 북한 핵 동결을 했으면 뭐 북한 핵무기 10기 갖고 있는 것도 불안하긴 하죠. 불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동결을 지금이라도 좀 동결을 해놓는 게 어떨까 하는 건 그럼 북한이 몰래 생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는 몰래 생산하는 게 원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농축 방식의 핵무기는 몰래 생산할 수도 있지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몰래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과 같은 나라는 전기 사용 자체가 극단적으로 적은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농축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일반 뭐 조그만 공장의 지하에 우리나라 농축 공장을 이제 채워놓잖아요. 그럼 전기를 엄청나게 쓸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전기를 어디서 얼마큼 쓰는가를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니까 어떤 백화점만 하더라도 뭐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백화점 지하에 우리나라 농축 공장 채워놓고 하면 뭐 미국에서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북한 같은 나라는 다 찾아내요. 미국이 그래서 그걸 다 찾아내서 김정한한테 딱 들이매니까 김정은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냈지 하고 뭐 그때 하노이 때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몰래 핵무기 생산하고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북한 핵무기를 동결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동결이 어렵다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고 뭐 북한 핵무기가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어쨌든 그러나 지금 당장의 어떤 크나큰 위험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위험 중에 하나를 본다면 이제 중국 전문가나 일부 북한 전문가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 사실 이제 중국은 미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북한 보고 한반도에 제2의 전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 뭐 북한이 그게 응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북한이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북한이 그렇게 막 주체 사상을 외치고 그렇게 자주를 외치고 그런 나라인데 아니 북한이 중국의 뭐 완전히 졸로 보이는 중국이 뜨는 장기판에 장기 알로 보이는 그런 걸 가장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그런 걸 호락호락하게 수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완전 전면전이 아니라도 거의 전면전에 준하는 그런 거를 일으킨다면 굉장히 사실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북한이 그런 위험 부담이 큰 거를 감수하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마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마스는 사실 기득권이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근데 김정은 일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과 부를 뭐 단선히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기득권을 전부 다 송들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은 그런 충분히 북한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중국은 뭐 그런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그렇게 중국 요구를 쉽게 들어줄 거 있잖아요. 뭐 한반도에서 위험 부담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을 지려고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북한이 그런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나 뭐 세상이라는 또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위험 부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비는 해야 되지만 저는 뭐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제 그런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전쟁에 이제 만약 관여한다고 그랬을 때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을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한미군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한반도 중국의 폭격 대상이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에 어떤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이 한반도를 폭격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미국의 아주 강력한 참전 요청, 미국이 어쨌든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참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 분명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텐데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참전을 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후에 부작용이나 역작용 이런 게 무수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도 뭐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될 수는 있겠죠.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나서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뭐 우리가 뭐 피치 못할 전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지금 현재 한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점이 많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뭐 중국을 뭐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식의 관계가 천만년 만년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만약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그런 경제 관계도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뭐 경제 관계가 지속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여러 가지 안보 부담 이런 게 뭐 몇 배로 늘어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과의 어떤 동맹관계를 최우선에 놓더라도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보면 미국 사람들 이렇게 엘리트, 소수 엘리트 5%의 엘리트를 제외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별로 잘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리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 일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미국의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뭐 한국이 어디 있나요? 지도에서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뭐 남아메리카에 표시하는 사람, 뭐 태평양 한가운데에 표시하는 사람, 뭐 아프리카에 표시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건 소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국민들은 70% 80%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수 5% 엘리트가 주도하는 나라고, 뭐 엘리트가 굉장히 우수한 나라죠. 엘리트가 우수한 나라지만 문제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와 일반인들은 다 똑같은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일반인들을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는 그런 정신이 나타나면 이게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미국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뭐 미국 엘리트를 신뢰하죠. 굉장히 안정돼 있고, 뭐 여러 가지 판단이 객관적이고, 뭐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방향을 갖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어느 방향을 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 나라, 뭐 일본하고 당연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중국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설사 우리가 피치 않게 중국과 전쟁에 빠지더라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일본이 특히 이제 뭐 최근 30년 뭐 굉장히 뭐 안 좋지만 그 전에 굉장히 그 성성장구했던 그 이유는 원래 일본이 전쟁하기 전에 대표적인 친미국가 아닙니까? 굉장히 미국의 대표적인
영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큰 모험이었어요. 영국하고는 동맹이었고 미국은 원래 뭐 그 당시에는 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동맹을 안 했지만 거의 동맹에 가까울 정도로 친미 국가였는데, 그러다가 미국하고 전쟁하고 나서 전쟁하기 전에 친미 국가였고, 전쟁하기 전에 뭐 한 5년 동안은 뭐 좀 약간 미국하고 관계가 어려웠지만 전쟁하고 나서 또 친미했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친미하고 전쟁하고 나서 또 친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거고,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있지만 전쟁하고 나서도 중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피치 않은 전쟁에, 저는 중국하고 전쟁에 이말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지만 중국하고 설사 전쟁하더라도 전쟁하고 나서 가능하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이 지금 당면에서 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어떤 정세와 어떤 예상되는 우리의 이 대응 태세 뭐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